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손주원입니다. 또 대구에서 우리 여러 학부형들을 모시고 공부혁명 이렇게 하라는 제목으로 1시간 정도 오늘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보통 저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게 입시 전문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셨을 건데 제가 처음 할 이야기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대학 진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아주 최고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대학 잘 가는 게 앞으로 크게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잘 가는 게 왜 소용이 없느냐 하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Y축은 크기가 되겠고요. X축은 시간의 축을 그리겠습니다. 우리 현대사를 보면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 2010년 앞으로 쭉 가겠죠. 지금 여기에서 제가 무슨 설명을 하고 싶으냐면 70년대, 80년대는 대학 가는 것이 대학 잘 가는 것이 성공의 보정 수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GDP 성장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20세기 들어와서 완전히 패망한 나라였죠. 시작하자마자 일본한테 한 40년간 식민지 지배를 당했고 1945년에 해방돼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가 했는데 결국은 이념 대립으로 48년에 남과 북이 정부를 만들고 50년에 서로 남과 북이 6.25의 전쟁을 3년간 치열하게 싸우면서 다 빼앗기고 다 폐허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평등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계 최빈국 랭킹 2위에서부터 출발한 나라가 60년대 후반에 우리가 고도 성장을 시작하면서 GDP가 이렇게 낮은 나라에서 60년대 후반부터 아주 빠른 속도의 고도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97년 IMF와 함께 2000년 들어오면서 우리가 저성장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한국의 GDP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한국의 이 고도 성장, 압축 성장은 산업화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산업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수요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잘 나온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기가 상당히 쉬웠죠. 대학만 나오면 대기업들이 데려가려고 했고 또 한 30년간 우리가 길게 봐서 한 여기에서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요 30년간의 성장을 압축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인류 역사에서는 다시는 이런 기록을 세울 수 없을 겁니다. 한 30년간을 연평균 10%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일자리가 10%씩 늘어났고 기업의 수도 10%씩 늘어났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 구하기가 아주 쉬웠고 또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기업이 그룹사가 계열사를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에 본사의 한 부장 정도 되면 계열사 임원으로 빠져나가주죠. 그러니까 승진의 기회도 훨씬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이 시기의 성공 방정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대학을 잘 가면 이것이 곧 성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00년대 들어와가 이 시점에 있어서의 성공 방정식은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대학을 잘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의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아마 참석하신 분들이 요 근처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같은데 이때만 하더라도 대학 잘 나오는 것이 성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학 진학률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83년 데이터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83년에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37%밖에 안 됐어요. 37%. 사인제 대학은 한 2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대학을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008년에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을 아마 인류가 다시는 깰 수 없는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게 몇 프로냐면 83.4%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고등학교 졸업한 놈들이 다 거의 다 대학 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2000년대 들어오면서 2% 3%의 저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도 안 생기고 기업들이 새로 계열사를 몇 개 만들면 또 몇 개는 망합니다. 그래서 직장 들어가더라도 승진의 기회는 훨씬 낮아졌고 일자리도 별로 없고 오히려 생산성을 위해서 해외로 많이 나가고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83.4%나 대학 진학률이 엄청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는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직장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매년 지금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합쳐서 55만 명이 노동시장에 쏟아지는데 괜찮은 일자리는 10만 개도 안 됩니다. 45만 명의 루즈가 매년 쌓이고 있죠. 물론 그중에 일부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들어가서 지금 통계상으로 청년 실업이 한 100만 명 된다 하는데 실제로 잡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2013년에 서울대학교 졸업자 3,300명 중에 취업에 성공한 숫자가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취업률이 60%밖에 안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부형들이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대학에 잘 보내겠다라는 생각은 낡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부모 세대들이 경험했던 자기 경험을 자녀에게 이식시키는 잘못된 하나의 판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2014, 15년 지금 이 시점에 큰 장벽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벽을 깨부수고 넘어가서 5만 불 시대까지 가야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2만 불, 3만 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을 잘 보내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이 큰 장벽에 개구멍이 한 10개쯤 뚫려 있어요. 이 괜찮은 구멍이야. 학생들이 이 구멍을 통과하면 개인은 5만 불 갈 수 있어요. 이 구멍이 어떤 게 있냐면 의사, 변호사, 법조인, 공무원, 그렇죠? 그 다음에 교사,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들. 근데 매년 이 개구멍을 통과하려고 대졸자 55만 명이 도전을 하죠. 근데 여기를 제대로 통과하는 사람은 한 1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45만 명의 루즈가 쌓이는 사회죠. 물론 적당한 일자리를 찾아서 한 20, 30만 쌓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벽을 무너뜨리고 5만 불 시대의 창조적인 시대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한국이 이렇게 5만 불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 벽을 무너뜨려야 돼. 이 개구멍으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무너뜨릴 것이냐? 창조적인 인재들이 무너뜨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서 5만 불 최고 선진국 수준까지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갈 거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교육 방식으로는 절대로 못 간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여기저기서 강연을 많이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는 이야기보다도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핀란드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죠? 핀란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노키아가 생각나죠? 그렇죠? 노키아가 휴대폰에서 세계 1등 브랜드로 정말 잘 나가던 나라였죠. 그런데 그 노키아가 순식간에 지금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 삼성전자가 엎은 건데, 그렇죠? 스마트폰에 대응을 못해서 노키아가 확 무너졌어요. 그래서 노키아가 무너질 때, 와, 이 핀란드가 저 자원도 없고 조그만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키아가 무너지고 나서 지금 핀란드가 거기에 있던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새로운 창업을 하고 하면서 창업 국가의 모델로 요즘 급부상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혁신적인 국가가 되고 있어요. 더 역동성 있고 더 훌륭한 국가로 멋진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해보느냐면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망해야 된다. 이게 무너지면요. 저는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구나 인간은. 그런 안정적인 직장 거기만 추구하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우리 앞에 안정적인 게 없다고 했을 때 오히려 장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구나. 대한민국이 바뀌려고 하면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지금 의사, 변호사, 변호사는 벌써 상당히 많이 망가졌죠. 이런 변화가 다수의 사람들한테는 불안감을 주면서 우리 애를 더 공부 잘 시켜가 그래도 우리 애는 꼭 의사 시켜야지. 우리 애는 꼭 로스쿨 가서 변호사 해야지. 이런 몇 개의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것에 의해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벽을 허물어뜨리는 새로운 창조적 인재에 의해서 세상이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학부모들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자녀들에게 영어 수학 잘 가르쳐가지고 학원에서 공부 잘하네,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네, 그렇게 해서 특목고도 가고 자사고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영재고 과학고도 가서 스카이 대학 가서 우리 애가 잘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 갈망이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진 갈망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강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교육비에 돈을 참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회가 그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만 12세까지는 부모가 철저하게 개입하고 정말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만 13세가 되는 성인식을 하고 나면 자녀에 대해서 일절 간섭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유대교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었는데 원래 그 자녀는 신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자식을 훌륭하게 12살 때까지 잘 키우고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고 신의 자식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된 자가 되면서 13살이 되면 유대사회에서는 부모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립된 주체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13살 될 때 성인식을 아주 거대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도 한번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인식을 할 때 세 가지를 합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유대교의 기초에서 공부했던 걸 가지고 유대교는 성경을 신약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신약은 빼거든요. 구약 중에서 앞에 5개를 모세오경이라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가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5개 중에 하나를 다 외워야 돼요. 그날 성인식날. 저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봤는데 이거 엄청난 양이에요.
책으로 말하면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걸 다 외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근데 애들이 다 외웁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 중에 한 부분을 골라서 자기가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성인식 날 그 의미를 30분간 강론을 합니다. 그럼 유태사에는 한 100명 정도가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는데 보통 한두 명 성인식이 있으면 성인식을 하루 종일 하는 거죠. 모세오경 중에 하나 다 외워야지 30분간 강론을 해야죠. 그럼 한 3명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렇게 성인식을 하고 나면 선물을 3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신의 자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을 선물해 주면서 여기에 따라서 평생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해서 성경을 따로 하나 선물 받고 그 다음에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라 해서 시계를 선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의 자식으로 독립된 주체로 가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물을 현금으로 해줍니다. 이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을 줘요. 보통 성인식에 참여할 때 성인 한 명에다 한 100만 원 정도를 해줘요. 그럼 부조가 크죠. 그리고 부모와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는 한 1,000만 원 이상 해줘요. 그래서 성인식이 끝나면 13세 된 어린 학생이 보통 1억 내지 2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 2억이라고 가정할게요. 2억을 스스로 다 투자하고 관리하게 합니다. 부모가 절대로 개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계 지식계나 또는 경제계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시죠?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은 지금까지 22%나 유대인들이 썰어갔거든요. 100배 이상 썰어갔죠. 아마 세계 이 자본의 힘으로 놓고 보면 유대인이 0.2%밖에 안 되지만 22%가 훨씬 더 될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얘들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스스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일찍부터 뭘 발견했냐면 이건 하나 알아두면 재미있는 건데요.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72의 법칙이 뭐냐면 수학의 로그를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데 이걸 이미 중세 때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72를 연이율로 나누면 요게 초기에 넣은 돈이 2배가 되는 시간, 2배가 되는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 6%의 수익률에 투자를 하면 얼마 걸린다는 거죠? 12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3% 같으면 요즘같이 초저금리 같으면 이게 24년이 걸리죠. 근데 한 3%밖에 안 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걸 6%만큼의 수익률을 만들어내요. 채권, 주식 여러 가지를 잘 섞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만약에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한 6% 정도의 수익률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13살이죠.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군에 갔다 오고 나이 25살 정도 되면 12년이 지났죠. 12년이. 그러면 만약에 6%를 만들면 요거에 또 2배니까 4배가 되겠죠. 아까 전에 자녀들한테 한 2억 쓴다고 했는데 이걸 4배를 나이 25세 만들면 8억 정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웬만큼 대학 졸업해가지고 평생 저것도 못 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출발부터 20대 초중반에서부터 이미 세계의 어떤 다른 젊은이들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경제적 기반과 그리고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를 곳곳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대인에 대한 공부를 최근에 쭉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겠구나.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나이 30 넘어서까지 설화에서 꽁꽁 묶어두고 비주체적인 인간으로 어머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또는 잘 교육시키겠다라는 어쩌면 지나친 자기 욕심 때문에 나이 30이 된 친구들도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 뭔가 상당히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 예전에 80년대 초중반에서는 대학만 잘 나오게 만들어놨으면 그거는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일자리도 널려 있었고 직장 들어가더라도 기업이 계속 분사를 해나가기 때문에 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대학을 잘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어요. 근데 대학 잘 나온 것의 사회적 효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예전에는 대학 잘 나오는 게 너무나 중요했단 말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선진국 단계에 우리 들어가서 다 사회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 잘 나오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치대를 나와서 치과 의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치과 의사로서의 양식, 소양,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경영 능력이 있어야 성공을 하는 거지 대학 잘 나오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육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 잘 풀고 영어 문제 잘 풀고 모든 과목의 점수를 잘 만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주변에 지금 부모님 여기 계신 분들 세대들 한번 쭉 비교를 해보면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순서대로 사회에서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면 정말로 너무 잘하면 절대로 크게는 성공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학교의 전교 1등들이 정말 크게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뭘 조사를 해봤냐면 우리나라가 60년대 후반부터 본 예비고사부터 그 다음에 학력고사 지금 수능까지 전국 수석한 친구 중에서 크게 성공한 인물을 찾아보니까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공부 별로 안 한 우리 정주영 왕 회장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더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발상이라든지 창조적인 에너지라든지 그걸 가지고 삼성을 현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너무 잘했을 경우에는 어쩌면 삶이 제한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더 그래요 보니까. 이과에서 전국에서 한 50위 안에 들면 100위 안에 들면 엄청 공부 잘하는 애죠. 불행하게도 그 인생은 의사로 딱 고정돼 버려요. 대한민국에서. 부모들이 생각을 못 바꾸고 있어요. 문과에서 아주 공부 잘하면 요즘은 서울대 경연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 법대, 고대 법대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 친구는 인생 자체가 의사 아니면 법조인이죠. 근데 그 속에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엄청난 지적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경영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창조적 역량이 있는데 우리는 학생들이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까 하는 걸 성적을 가지고 다 잘라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전에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짧은 시기에 고도 성장을 하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해 나가는 단순한 방정식. 이때의 성공 방정식은 저는 1차 방정식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한 2차 방정식. 1, 2차 방정식은 수학에서 일반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성공 방정식은 이제는 최소한 5차 방정식, 한 10차 정도 됩니다. 3차 방정식 넘어가면 수학에서 일반해가 없습니다. 정답을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뭘 해야 된다.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하니까 뭘 해야 된다.
이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구멍을 통과하는 자들에 의해서 역사를 써나갈 것이 아니라 이 벽을 허무는 자에 의해서 미래가 열릴 거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벽을 허무는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 직업이 13,000개 정도 됩니다. 직업의 개수가 13,000개 정도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직업이 3만 개 정도로 늘어나야 됩니다. 미국은 5만 개, 6만 개 됩니다.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젊은이가 많이 나와야,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고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내수도 늘어나고 경제의 역동성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2004년에 제가 LA에 우리 회사의 일 때문에 한 열흘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2004년에. 그때 내가 LA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로 가면서 깜짝 놀란 걸 몇 군데서 봤어요. 저 뭐 이런 게 다 있지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길가에 조그만한 점포들에 보니까 젊은 여자분들이 딱 앉아가지고 다리를 딱 들어가지고 발톱을 딱 해놓고 거기다 뭘 칠하고 있더라고. 또 어떤 아가씨들은 손톱을 내놓고 또 그거 막 칠하고 있더라고. 손톱 발톱에 뭘 막 칠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직업도 있구나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한 3년 지나니까 2006, 7년쯤 되니까 네일 아트 숍이 이제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아주 단순한 직업인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네일 아트와 관련돼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0,000명은 되겠죠. 전국에 하면. 그죠? 그러면 그게 10,000명의 고용 창출을 이뤄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직업 한 개당 10,000개의 일자리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 2만 개 더 생기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는 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낡은 생각일 수도 있다. 이 세상에 없는 일자리를 만들면 그 일자리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이 사람도 여러분들이 아마 대충은 아실 건데 제가 학원 강사 출신이거든요. 아시죠? 손사탐 들어보셨죠? 예전에 한때 전설의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강사로서 제가 돈을 상당히 많이 번 사람이거든요. 아마 어머님들은 어려서 잘 모르실 건데 예전엔 저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하루나 이틀 전에 줄을 서서 수강증을 끊어야 되는 그런 강사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만족하고 내가 형성한 부를 가지고 가족이 편안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될 수 있는데 당신은 왜 창업을 했냐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고민 때문에 창업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럴 때 뭘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전혀 없는 일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98년 우리 집에 케이블 TV를 설치한 첫날이었어요. 강의를 마치고 제가 새벽 3시쯤에 집에 들어왔는데 케이블 TV를 설치해 놨으니까 전에는 지상파 방송이 한 3개, 4개밖에 없었는데 케이블이 3, 40개 초반에는 한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뭐 훨씬 더 되지만. 그래서 이것저것 막 보다가 새벽 한 4시쯤 넘어서 39번과 45번 채널을 그 당시에 봐요. 그때는 채널 번호가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게 두 개 다 뭐냐면 홈쇼핑입니다. 39 쇼핑, 45 LG 쇼핑. 지금 GS로 바뀌었는데 그걸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와 세상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백화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이 우리 집으로 오네. 아 이것이 바로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구나. 그렇다면 학생이 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원이 집으로 올 수 있겠구나. 학생이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집으로 올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하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의를 학원으로 애들 오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을 하면 서울에 있는 학생만 듣는, 그것도 한정된 숫자 때문에 줄을 서서 하는 이 난리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전국의 학생이 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고민을 98년에 하고 찾아보니까 99년에 PC통신에서 이미 원격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성만 제공하는. 그래서 유니텔에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강의를 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내 강의를 못 듣는 애들이 깨와서 그 강의를 음성만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신을 가지고 2000년 4월에 창업을 결단하고 2000년 7월 12일 날 메가스터디 주식회사를 자본금 3억에 직원 5명 데리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걸 처음 하려고 했을 때 내하고 같은 직종에 있는 학원 강사나 다른 원장들이 정말 손 선생이 미친 짓을 한다. 손사탐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별별 짓을 다 해보려고 하는데 저러다가 이제 망가질 거다. 뭐 주위에서 반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인터넷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그런데 저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강을 시작했을 때 바로 2001년에 7월 달부터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제공했고 첫 서비스는 2000년 9월에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회사가 엄청난 고도 성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에 코스닥에 등록을 했고 한때는 자본금 3억으로 시작한 회사가 시가총액이 2조 5천억까지 갔습니다. 코스닥 전체에서 랭킹 2위까지 올라간 기업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시총이 한 5천억대로 떨어졌는데 엄청 떨어졌죠. 그거는 또 거기에 따른 변신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또는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사교육이 앞으로 급격히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탈사교육을 추구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답을 바로 여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3만 개의 직업을 만드는 새로운 창업 전문회사. 이것이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 기업을 한 번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마 메가사 생각하면 뭐 중등부 엠베스트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또 성인 쪽에 편입이나 온갖 걸 다 하고 있는 교육종합기업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교육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흐름에 봐서 이 시기에서 여기까지는 사교육이 득세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시간의 지체로 아직 마지막 남은 사교육에 불과하다. 앞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애가 얼마나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할 거냐 하는 것으로 고민하시지 말고 우리 애 속에 있는 정말 가능성이 뭔지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공부혁명 이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 들으면 공부하지 말자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공부하지 말자라고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가 다른 어떤 노력보다도 성공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쫓기듯이 대학 잘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뭔가 불안감에 휩싸이는 그런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진짜 공부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첫 번째는 점수 따기.
대학 잘 가기. 이러한 지금까지의 점수 따기나 대학 잘 가기의 그런 공부에서부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요, 점수 따기 대학 잘 가기는 극소수의 위너와 절대다수의 루저가 생기는 게임입니다. 그렇죠? 줄을 세우면 여기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면 여기 몇 명만 지금 매년 60만 명이 수능을 보는데 그중에 위너는 10,000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스카이 대학 정원이 10,000명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서울만 돼도 위너라고 봐서 한 5만 명까지 여기 상위 15개 대학인데 그러면 나머지 55만 명은 이렇게 맨날 망가지는 이러한 교육을 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 하면서도 그냥 줄줄줄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죠? 여기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이 우주보다 더 소중한 절대적 존재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부산에 내려왔다가 지금 부산에서 올라왔는데요. 오면서 우리 아들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는 아들하고 통화하면 제가 애들이 좀 어립니다. 딸하고도 통화하면 항상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이 최고야. 이 말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 딸이 최고야. 이 말부터 먼저 합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최고라고 계속 가르쳐 줘야 됩니다.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면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생깁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이 안 하는 일, 이 세상에 없는 일을 하면 그 지 한 명분이기 때문에 지가 세계 1등이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왜 힘든 그 공부에다 모든 걸 걸려고 하냐 이거죠. 그건 어쩌면 잘못된 가짜 공부예요. 자기 인생을 하고 걸고 할 공부는 내가 도자기를 만드는 게 내 일이라면 그 도자기 공부에 내가 모든 걸 걸고 이게 내가 1등이 되면 되죠. 아니면 아까 전에 뭐 네일 아트를 이야기했는데 전혀 없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자기가 비즈니스 만들면 세계 1등이 되는 거 맞잖아요.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여기에서부터 이제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1등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도 유태인들에게서 제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유태인들은 우리 인간 존재를 티쿤 올람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유대교의 가치 속에 들어있는데 이 티쿤 올람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완전하게 창조한 건 아니다. 불완전한 창조고 인간은 거기에 동력자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와서 신의 창조를 완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내는 개선하는 주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을 받아서 12살까지 잘 가르치면서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신이 이 세상에 보낸 뜻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신이 완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한테 가장 맞는 일을 찾아서 신의 세계 완성의 주체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애들이 성적이 좀 안 나오면 아빠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니한테 얼마를 쳐넣었는데 네가 이거밖에 못하는 밥버릇이 새끼니 뭐니 온갖 욕을 다 하면 애가 계속 거기에서 자긍심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을 꼭 바꾸셔야 된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제 이름에는 사교육의 낙인이 좀 적혀있기 때문에 저 사람 만나면 뭔가 입시의 비법과 공부 잘하는 걸 기대하실 건데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그런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 알려져 있길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도 진짜 잘하려고 하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모의 이런 인식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 부모가 정말 자녀 교육에서 진짜 공부 이거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이 교육에서 우리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하면 부모가 하셔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희생과 헌신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간단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님들이 지금처럼 했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학원 끌고 가가지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예, 알았어, 성적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하셨죠? 우리 어머니들은 아침에 그 고된 몸을 일으켰어. 그래도 도시락 쌌어. 네가 빔이 알아서 하겠나, 경상도 말로 하면. 그죠? 열심히 해라. 그런 정도 하셨지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물 떠놓고 기도하고 늘 기다리는 마음, 그 안달해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자기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도 만들고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조금이라도 닮으면 우리 사회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꽤 풍요로운 세대로 살았잖아요. 산업화 이제 어느 정도 되시고 나서 세대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들은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희생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게 저는 안타까워요. 자녀 교육을 학원에 맡기는 것만큼 가장 정말 허망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사교육에 있지만은 사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바로 시키겠다, 애들 진짜 성장시키겠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교육이 교육의 핵심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한 분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혹시 이분을 이름을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최무선이 한번 이름 들어보시면. 누구죠? 고려시대 화약 만든 사람? 아닙니다. 이분은 교육자인데 저 개인한테는 인류의 최고의 교육자입니다. 누구냐면 저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고 돌아가셨는데 예전 분이니까 글자도 모르는 분, 문맹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글도 못 읽고 돌아가셨던 분인데 저는 정말 저한테는, 우리 형제간한테는, 우리 가족에는 최고의 교육자입니다. 지금도 제가 고향에 한 번씩 가면 할머니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너희 할머니는 선한 분이었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줬고 말도 크게 안 하셨고 화도 안 내셨고 항상 참 좋은 일 하신 분이다. 너희가 이렇게 돼 있는 게 다 할머니 덕인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듣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밖에서는 그런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는 손자들 휘어잡는 그런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안과 밖이 똑같았어요. 할머니는 하루에 7번씩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자들 다 모아놓고 예배 드리게 하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 때 간단하게 기도하고 점심 저녁 가고 자기 전에 또 손자들 다 모아놓고 매일 돌아가면서 성경 구절 외우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짧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 재우고 이제 주무시는데 그거 말고도 매일 낮 11시와 오후 3시에 이분이 뭐 아는 것도 없는데 11시와 3시는 또 따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드린 분이었어요. 예배드린 분이었어요. 우리가 그때 놀다가 집에 할머니하고 걸리면 또 11시, 3시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항상 정해진 어떤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살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는 글자를 처음 이제 가서 배웠죠. 글자도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시험 같은 걸 안 봤어. 1학년 2학기 때 그때 68년이었는데 9월 말쯤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담임선생님이 지금도 그 선생님을 지금도 저는 연락하고 만나고 있는데 차선옥 선생님이라는 아주 젊은 분이었어요. 칠판에다가 딱 쓰더라고요. 어린이 여러분 10월 뭐 며칠인지 지금 기억 못하는데 한번 10월 10일이라고 해보죠. 어린이 여러분 일제고사를 봅니다 라고 딱 쓰더라고요. 말을 좀 쉽게 하면 될 건데 그래서 일제고사가 저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일제히 봐서 일제고사인데 자 어린이 여러분 이제 10월 10일 날은
시험을 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더하기 빼기 이런 것도 보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준비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시험은 겁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학교 마치고 집에 딱 가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큰일 났어. 10월 10일 날 일제고사를 본대. 할머니가 글자도 모르는 분이 모를 거예요. 뭐라고? 아니 시험을 본다고 시험을 무서워 큰일 났어 이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딱 그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이 말씀을 어머님들도 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걱정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걱정을 넘어서서 그냥 지어 짜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른 말씀이 없어지셨어. 딱 그 말만 하고 내가 기도할 거니까 괜찮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딱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뭘 하셨냐면 우리 집안에 제가 장손이거든요. 첫놈이 시험을 보게 되니까 우리 손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 말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물도 안 먹고 하는 금식 기도예요. 우리 할머니가 하는 거는. 이틀 지나니까 할머니 입에서 막 이렇게 해가 막 끼고 보니까 금식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너 시험 처음 본다고 금식 기도 들어가셨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를 제가 2남 4녀거든요. 우리 막내까지 저하고 11살 차이인데 매년 4번씩 중간기말 20년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간들이 다 공부를 잘했고 다 명문대 출신입니다. 뭐 그건 일일이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흐트러진 애가 없어요. 20년 동안 중간기말만 되면 시험 시작하기 약 한 달 전 내지 보름 전에 할머니가 언제 시험이라는 거 파악하시고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금식 기도를 딱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우리도 놀다가도 딱 보면 할머니가 지금 금식 기도 들어간다. 이거 우리 중간고사 때문이다. 중간고사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놀다가도 할머니가 한 3일 굶어서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린애도 마음에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서 스스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다 공부를 중간기말고사를 초등학교 때부터 훨씬 빨리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중력 있게 했어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엄숙해져요. 그래서 6명이 다 전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저 집안은 특별하게 공부 잘하는 집안 이랬는데 사실은 할머니의 그 간단한 희생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을 했고 내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감동적인 존재 한 분을 딱 꽂아라면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도 정말 훌륭한 분이신데 저희 할머니가 더 정말 우리한테 감동적이었다. 우리가 한 번씩 모이면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때 읽어줬던 성경 말씀이 뭐였고 그때 우리한테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면서 들려주었던 예야. 어릴 때 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길가에 동전 10원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도 줍지도 마라. 주인이 찾아왔을 때 없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냥 그대로 두라. 그걸 주어서 경찰서 갖다 주는 것이 더 선행인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대로 두는 게 더 선행이에요. 욕심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몸소 실천할 테니까 너희도 따라하라. 이 교육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는 가정교육입니다. 지금 학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유명 강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고도성장기에 잠깐 나타났던 그 현상에 대한 착시 현상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미래에 정말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는 누구냐? 도덕성이 높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사람 됨됨이가 되고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 열정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거는 부모님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겨울 방학 때 가정교육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한번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새로운 하나의 전환의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짜 공부를 잘하려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도 저를 오늘 부른 거는 아마 대구교육청에서 뭔가 이 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좀 더 올리고 싶어서 그랬을 건데 진짜 공부 잘하는 거는 결국은 가정교육에 정말 잘 따라가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가정교육을 기초로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정말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정신적 성숙이 제일 중요합니다. 철이 나야 돼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요즘 여자애들보다 공부를 좀 못해요. 철이 늦게 나기 때문에. 그냥 좀 기다려 주십시오. 헤매고 나서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잘 되돌아보십시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주체가 못 되기 때문에 중학교 저학년까지는 어머니가 끌고 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결국은 자기 인생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적 성숙을 위해서는 가족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 대화가 지금 끊어져 있는 게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반드시 독서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내한테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독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직접 경험은 사람하고 만나서 경험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독서는 엄청난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유태인들을 보면서 그 성경을 몇 번이고 외우게 하는 그 반복된 매일의 독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가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래도 대구는 오래된 전통의 지역이니까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경전이든 이런 게 있으면 애들을 하여금 그걸 읽게 하고 외우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신적 성숙이 기초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에 있어서 마지막 방법, 한 2, 3분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실 겁니다. 공부는 뭘 가지고 시작한다 그랬어요? 이게 제가 한 20년 전에 애들 가르치다가 이거구나 하고 이야기를 많이 퍼뜨려 놨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실 건데, 공부는 머리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엉덩이를 가지고 한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선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애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게 하는 연습, 습관이 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따라가면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따라옵니다. 요 두 가지만 되면 공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는 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원에 주로 보내면 이 습관이 오히려 망가집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기다려주시고, 아니면 옆에 같이 앉았어. 학생이 공부를 하면 어머니는 옆에서 책을 읽으시라고. 뭐 잡지 이런 거 읽지 말고, TV 보시지 말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책들을 좀 같이 읽으면 애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엉덩이와 손의 단계, 그리고 공부는 머리의 단계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애들한테 자꾸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공부의 그러나 마지막 단계는 머리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 모든 일은 가슴으로 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분들한테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열심히 하라 그러죠. 근데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같이 나오는 답이 짜증나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라 하지 말고 야, 짜증나게 공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근데 열심이라는 말을 한자로 한번 써놓고 보면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뜨거울 열자 마음 심자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결국은 내 강의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스스로 가슴이 뜨거워지냐 안 뜨거워지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마 시작 때보다는 지금 제가 가슴이 좀 더 뜨거워졌어요. 그런 걸 아마 느낄 겁니다. 결국은 자기 하고 있는 일에 자기가 감동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법입니다. 공부는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가 스스로 감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슴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공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숨을 학생들의 표현을 쓰면 콜로,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에르고 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콜로라는 게 땅을 경작한다는 건데, 결국 공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의 밭을 갈고 내 영혼의 밭을 갈고 내 마음의 밭을 갈아서 참다운 자기 존재로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공부다. 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 진학의 효용성은 옛날보다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잘 나와도 이제는 옛날만큼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의사의 개념 자체도 달라졌다. 근데 대한민국은 8, 90년대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 잘못된 착시 현상에 빠져 있다. 우리는 이 벽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 벽을 무너뜨리려면 새로운 창조적 인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개구멍 통과에 우리 학부모들이 열을 올리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이 이 루저들이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벽을 분명히 뚫어낼 거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낡은 패러다임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직업,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 이야기를 공부하지 말라고 들으면 안 된다. 공부는 중요하다. 근데 공부를 정말 잘하려고 하면 학원에 보내는 게 절대로 아니다. 부모님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감동을 줘야 되고, 학생이 엉덩이와 손의 단계를 넘어서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 감동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에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자녀 교육에서 크게 성공하시고 모두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